이재명 대통령한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살동해요. 근데 결국은 살아나요.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당 내에서도 이재명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 조희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설이 하나 있어요. 살을 막 날린다고 하잖아. 이 살을 아무리 날려도 이재명이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검찰개혁 법안들이 드디어 발의돼가지고 세 분을 모신 겁니다. 사실 이 법안들은 민변이 수십 년째 요구했던 건데 드디어 된 거거든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 중대수사청이라는 게 신설돼요 또.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복잡해. 그만큼 검찰이 모든 권한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사권은 이제 중수청으로 검찰의 주된 수사가 다 이전을 하고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경찰이 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예, 국수본이 있고 검찰이 그동안 폐해로 지적된 것이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플레이어가 돼서 이게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가 수사해내고 자기가 그렇죠.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물이 되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정신이고 기소만 하는 곳은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해서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왜 공소청이냐? 기소란 말은 아는데 우리가 공소는 낯설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형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재판에 붙이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소에는 공소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소도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사인이 그냥 형사 재판을 상대방을 붙여요. 얘가 내 명예를 훼손했어요. 사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공공기관이 하는 기소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왜 부르냐면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는 중대범죄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눠놨어요. 중대수사 몇 가지만 검찰이 하라고.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걸 다 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검찰 해체는 윤석열이 완성할 것이다. 해방 후에 이제 검찰청이 설립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축소해서 남겨놨는데 그걸 가지고도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다시 그래서 만들어요. 그럼 아예 그럼 수사를 하지 마라. 기존의 검사들이 하던 그 중요한 수사는 따로 중수청이라는 것을 만들고 원래 있었던 경찰의 수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세팅이 되는 이거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도량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우리 광복 후에 재헌 헌법주의자분들은 미국식 모델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만. 예, 제기하도 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을 것 프랑스 같습니다. 혁명 이후로 예.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 했다고. 우리는 수백 년 늦은 거예요. 네. 사실 뭐 조선시대는 원님 재판이라고 해서 원님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리제를 알렸다부터 해서 그리고 춘향이도 막 감옥에 보내고 증거 없이 그런 재판을 하다가 재헌 헌법자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처음에 당분간만 이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일제시대에 경찰들이 다 친일, 그래서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검찰에다가 당분간만 수사 기소를 다 맡기자고 한 건데 이거를 70년 동안 계속 이어온 거예요. 경찰이 그때 친일적이어서 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일 앞잡이한테는 수사권을 줄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그 당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 될 텐데. 그렇지. 근데 당분간만 하는 거니까 일단 하자. 근데 그게 80년 동안 오면서 이게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천부인권처럼 생각해요. 헌법상 권한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헌법적으로 주어진 거라고까지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훈이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냈으니까 한동훈 헌법 소원을 했지. 권한쟁의 심판을 건 거예요. 그렇지. 헌법상 우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근데 뭐라고 결론이 나냐? 검찰에게 헌법상 수사하라고 한 조문이 하나도 없다.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검찰한테 기소하라고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졌어요. 한동훈. 각하됐죠, 각하. 그 문턱도 못 넘고 입구에서 쫓겨났죠. 한동훈 그거를 진짜. 헌재로 안 갔으면 자기들끼리는 주장할 수 있었거든. 헌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주장도 못하게 됐죠. 바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전 장관이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에 대해서도 84조가 있는데 또 엄한 64조 끌어들여서 68조인가요? 또 거짓말했다가 또 망신당했는데요. 아니 저는 좀 한동훈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엑스맨 그 돌돌이 영상 못 봤어? 나 그거 보고 아 이분은 그냥 둬야 되겠다.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하는 거. 왜 저러지? 왜 저러시지?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딘가. 재밌으라고 어딘가 하는 게 있어요.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거 저 표정 보세요. 아 저게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로 하는 거구나. 진짜로 하는 거 털이 많이 묻는다고. 아 저건 지금 정말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가혹했구나 내가. 제 직접 수사의 폐해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막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 불러서 소환도 하고 영장도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죄가 안 돼요. 해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에요. 근데 잘못 짚었어. 그럼 잘못 짚었어.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고 선언을 못 하는 겁니다. 한 그렇지. 두세 달 계속해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쪼이고 막 해서 했는데 부장님 이거 아닌데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압수수색도 한 100군데 했고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미 인권 침해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기소를 해야 뭔가 자기의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타겟팅을 해서 수사가 가능해요. 내가 기소까지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어차피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수사는 거의 요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죄가 되나 난 모르겠어. 그냥 수사해서 기소 결론 정해놓고. 그렇죠. 기소하겠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누가 와도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어, 유혹을 이런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진짜 범죄자라고 생각해 수사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자기 면이 상하잖아.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도 그래서 검사들이 아예 제도적으로 수사권이 없든지요. 제도적으로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 인력을 배치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 수사를 안 해요. 기소 단계에서 오히려 수사를 한번 스크리닝, 그동안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진짜 기소될 만한 사건인지 이걸 한번 스크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검찰은. 미국 경찰 드라마 보면 경찰이 들고 가잖아. 검사한테 이거 기소해달라고. 자기들 수사한 거 들고 기소해달라고 하면 검사가 아니 이걸로 부족하다고. 증거가 없지 않냐고. 그런 장면 자주 나와요. 수사를 한 사람들을 검사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당신도 수사는 부족한데 뭘 자꾸 영장을 내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인권에 그래서 그 수호자처럼 인식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 아니에요. 조국처럼 딱 정해놓고 예, 죽을 때까지 패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결론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한다는 네. 말이. 예. 그 죽을 때까지 팼는데 안 죽은 게 이재명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몇백 명을 동원해 죽이는데 어떻게 안 죽나 몰라 그렇게. 맞습니다. 3년 내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2010년도 성남시장 그때부터 계속 경기 경찰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근 비리 한 개라도 잡아오면 1계급 특진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예, 경찰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맨날 그 주변 털고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는 그 어항에 있는 붕어처럼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직을 수행하라 이런 말씀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처럼 10몇 년을 갖다 계속 그게 압수수색 진짜 많이 당했어요. 성남시청은 뭐 어마어마했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을 눈여겨본 이유가 그 이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성남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우리 파산이야 이거 선언해가지고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벤트 같은 거였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 양반하고 주목하게 된 것은 국정원 댓글팀이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기초단체장이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정치 신인을 그때 국정원 댓글팀이 타겟팅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이 사람을 타겟팅을 하지? 국정원이 눈치가 빨라. 그게 아마 시민단체 출신으로 굉장히 강성이다. 그 이전에 성남시장들이 이권 때문에 다 감옥 갔어요. 수원지검에서도 눈여겨봤잖아요. 신인 시절부터 네, 네. 많이 털렸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 박근혜랑 좀 싸우셨어요. 많이 맞아요. 싸우셨어요. 예. 많이 싸웠죠. 그래서 박근혜 그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아라 오다가 내려온 것 같고 국정원 얘기는 오늘 다시 들었는데 저는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하고 처음 얼굴 본 게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셨었어요. 그때. 2016년 예, 그때 네. 그 지방 재정에 대해서 맞아. 박근혜 정부가
내려보낼 걸 갑자기 방침을 바꿔서 안 내려보낸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도 농성하고 계실 때 이제 그 이후로 또 농성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그때 처음 인사를 좀 나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정권의 눈에는 좀 가시처럼 보여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들이받는 거의 유일한 지자체장이었어요. 기초단체장이란 말이지. 성남시장 누가 알았어? 그 전에. 지금 성남시장 누군지 알아요? 그 이전에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로 유명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돼서도 제일 먼저 그 세월호 깃발을 시청 앞에 거셨고 제일 마지막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여러 번 부르셨어요. 공무원들 상대로 세월호 관련된 강의를 하라고. 그때는 네. 그 세월호 변호사. 국정원 얘기하시니까 수사 기능하고 정보 수집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기구는 거의 우리나라 국정원이 유일합니다.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 설계한 거. 그 사람의 회고록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사권을 이 정보기관에 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수사권을 주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수사권 떼내자. 이 얘기를 그 회고록에 써놔요. 중앙정보부, 국정원도 그랬어요. 권력기관들은 여러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 한 번 가져가면 안 내놔요. CIA 수사권 없습니다. 정보 수집 기능만 있어요. 또 국민 세금 쓰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특활비 얼마나 자기 쌈짓돈처럼 쓰지 않습니까? 법원 검찰 보면은 여러분 건물 보면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검사는 수가 적어요. 판사들보다. 조직이 작은데 검찰에서 우리 법원이랑 똑같이 층수를 맞춰달라. 그래갖고 예컨대 10층만 줘도 될 거를 10층 짓고 나서 그 높이를 올리려고 일부러 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재부한테 통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응? 수사 기소를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에 뭐 400억이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검찰로 특활비다 또 그 건물 일부러 높여갖고 쓸데없이 그런 비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살동해요. 이재명 죽을 동 살동합니다 막. 근데 결국은 살아나요.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생각해보시면 당 내에서도 이재명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 이재명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계엄까지 했는데 결국 자기가 갔잖아. 조이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설이 하나 있어요. 살을 막 날린다고 하잖아. 이 살을 아무리 날려도 이재명이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주를 몰라. 사주를 몰라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 알았는데 자기 생년월일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야. 아. 구형제로 태어났는데 거기 화전민 마을이에요. 아직도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오지가 이런 곳인가 싶은 곳이거든요. 학교로 내려오려면 뭐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어 내려와야 돼. 산을. 신고를 제때 못한 거지. 그 시절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나중에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재명의 생년월일을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대요. 그래서 나를 뭘로 신고했냐면 그때 무당하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날로 받아서 신고했다는 거야.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살을 날려봐야 맞질 않아. 그날이 아니라고. 저는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 한참 얘기하더라고. 난 내 생일을 모른다고 진짜. 그날은 무당이 지어준 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날에다 막 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살 맞고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다 피해가고 있는